창비 문학 2단원 문학의 소용과 생산. 대단한 길라잡이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한 편의 글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때로는 스스로 창작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현실 세계에 비춰보며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이렇게 세상과의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학을 통해.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바깥 경험해보지 못한 그 현실 세계랑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서로 소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성과 문학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상호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맥락, 그 글에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 맥락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공감적, 비판적, 그리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수용, 상호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서만 되는 것도 안 되고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론이나 이런 것, 유추를 통해 창의적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과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심미적 가치 그리고 창의적 표현에서 생산 방법이 있다. 나아가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네 번째 방법이죠. 한편 자신의 시각과 방법으로 그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해보면 문학작품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문학작품을 어떻게 내가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그 문학작품과 연결된 형식의 긴밀함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학작품 속에 작품에 둘러싼 맥락을 이해한다. 두 번째, 작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공감적, 그리고 비판, 그리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서로 상호소통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어떤 창의적 표현,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수용하고 소통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자신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만의 시각, 방법으로 재구성해본다. 이것이 바로 문학작품을 받아들이고 생산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그냥 쭉 읽어보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객관식으로요. 한번 쭉 그냥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전체 2단원의 대단한 학습의 목표는 무엇이더냐? 이 형식과 긴밀성을 알아보고 문학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학과 인적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학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심미적. 그리고 다양한 매체라는 거는 뭐 시나리오나 시나 뭐 예를 들어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소통한다. 문학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학의 이해로 들어갈게. 여기서 중요하지?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학의 내용은 작품 속에 구현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식이고, 문학의 내용. 자,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어떻죠? 문학의 소재나 제재나 주제나 작가의 세계관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문학의 형식은 이 주제의식을 표현한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의 고유 언어 양식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앞서서 얘기한 문학의 형식은 방금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학 작품 속에서는 인간의 삶과 여러 주제의식들을 만들고 이 주제의식들을 가지고 형식은 이것을 바로 문학적, 관습적으로 만든대요. 이 의식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고유의 언어 양식을 문학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SF 소설을 읽다고 해. 외계인이 나와. 그렇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는 바로 인간 삶의 어떤 문화적 그리고 관습적 어떻게 보면 인간, 지구인이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문학은 이렇게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문화적 관습적으로 언어 양식화 시켰다라는 거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작품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합된 구조물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므로 독자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된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학의 내용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은 다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땡이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뭘 가지고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맞다라는 거죠. 또 작가 또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적절한 언어 양식을 선택해야 제대로 된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적절한 형식에 담아 표현할 때 감동도 커진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소설을 기준으로 할게요. 소설의 형식적인 요소로는 3요소가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소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식적인 요소인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근데 인물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인물이 동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가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건이 통해지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소설을 읽을 때 독자들로 그닥 호응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과 내용적인 요소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의 다양한 맥락,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며 작가의 맥락, 생각,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테스트적 맥락의 다양한 외적 요소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문학의 외적 요소다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문학의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작품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 까닭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건 작가의 맥락이죠. 작가의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 단대의 문학적 경향, 그리고 다른 작품과 주고받은 상호 영향 관계 등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문학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시점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작품을 폭넓게 감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요소는 그냥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내재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요소가 있다면 바깥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작가의 경험, 그리고 또한 작가가 처한 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작품과 주고받은 서로 상호 텍스트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석의 시 중에, 아이고, 백석의 그 시 중에서요, 그 흰 바람벽에 서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그 릴케라는 어떤 이름의 이제 시인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온단 말이죠. 선생님 정확히 이름이 헷갈리네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그냥 그 시를 단순하게 분석을 한다면 그냥 백석이 어떤 시인을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그 시인의 이름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 시에 대해서 분석이 되면서 더불어 이 시에 대한 백석에 대해 이해도가 생기고 그리고 그 흰 바람벽에 서서라는 시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텍스트적 영향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문학적 경향, 어떤 문학이 유행을 했는가.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동그라미 치면요. 문학적 경향, 당대의 문학적 경향. 참고로 잠깐 얘기한다면은요, 1900 그렇게 30년 정도 되면은요, 순수시라는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이때 이제 순수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랑이라던가 자연이라던가 어떤 큰 주제의식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순수하게 표현했다 해서 당시 순수시가 1930년대 유행했던 유행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1920년대 때는요, 경향시라고 불리는 시가 유행했었어. 이거는 당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이런 공산주의에 담은 그런 내용과 관련된 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학도 당대의 문학적 경향, 유행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해서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과 인적 분야도 보겠습니다. 문학은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 분야, 사회 문화적 흐름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이 혼자 발전한 게 아니죠. 여러 예술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문학은 특히 언어 예술이라는 점에서 음악, 피아노도 포함되겠죠. 리듬감, 미술, 색채감, 이것은 심상이 되겠죠. 연극, 영화, 대본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 그리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시로 통해서도요. 리듬감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색채감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철학 등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고 인간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역, 현상 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더 깊이 있게 수용하고 생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는 문학이 인적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만 딱 동떨어져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인문, 사회 문화 현상, 예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사과를 먹으며 봉산탈춤 이렇게 세 종류의 시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학의 이해는 끝입니다.